화물차에 실린 17만 명 중 30%가 죽었습니다. 80년 전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시베리아 벌판에 내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후손이 카자흐스탄 권력층의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 비율은 고작 0.5%인데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소수민족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압도적인 역전은 본 적이 없었어요. 유대인도 미국에서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VIP석을 가득 채운 김, 이, 박, 정 이름표들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기적이었죠. 대체 무슨 DNA가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절망을 어떻게 존경으로 바꾼 걸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죠. 소수민족의 경제적 성공 모델을 연구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예요. 지난 3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독립기념 행사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VIP석에 앉은 사람들의 이름표를 보니 김, 이, 박, 정 이런 성씨가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국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의 권력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수첩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고려인이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5%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은 정부 관료, 기업 대표, 교수들 중 58%가 고려인이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옆자리에 앉은 카자흐스탄 교육부 관료에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모두 고려인인가요? 그러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나라에서 중요한 일은 대부분 고려인들이 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소수민족이 다수를 압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유대인도 미국에서 2% 정도인데 이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카자흐스탄에서는 0.5%의 고려인들이 이 나라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돌아다녔거든요. 0.5% 대 58%. 이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저는 사회학자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곧바로 카자흐스탄 통계청을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통계청 담당자가 건네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고려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카자흐스탄 평균의 3.2배였습니다. 박사학위 보유율은 전국 평균의 12배, 대학 진학률은 97%로 전국 1위였어요. 기업 대표 중 고려인 비율도 28%나 됐죠. 인구 비율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확한가요? 제가 물으니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려인들은 정말 특별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영국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연구를 정식 프로젝트로 승인받고 싶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장은 제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 그 수치가 정말 맞나? 검증해봤어?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3번 확인했어요. 이건 인류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예요. 연구소장은 즉시 예산을 승인해줬죠.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 나라의 소수민족을 연구해왔어요. 미국의 아시아계, 유럽의 터키계, 호주의 그리스계까지 다양하게 조사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 민족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소수민족들은 주류 사회에 적응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고려인들은 적응을 넘어서 주도하고 있었어요. BBC에서 2018년에 발표한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대인, 고려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카자흐스탄의 숨겨진 성공 동력이라고 표현했죠.
CNN도 0.5%가 만든 기적이라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요. 어떤 DNA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빅토르가 운영하는 IT 기업이었습니다. 알마티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회사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훈련받은 군인 같았어요.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도 서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김빅토르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일을 할 때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죠. 팀 전체가 움직여야 해요. 그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신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업무 방식을 관찰해 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모든 업무를 수치화해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완료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경쟁사와의 관계였어요. 어느 날 경쟁사에서 서버 장애가 났는데 김빅토르가 자신의 장비를 빌려줬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경쟁사를 도와주세요? 김빅토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시베리아에서 살아남을 때도 서로 도왔어요. 혼자서는 죽고 함께하면 살아남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에게는 경쟁이 아니라 공생의 DNA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경쟁사는 김빅토르의 회사와 합작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서로 적이 될 뻔했던 상황이 윈윈으로 바뀐 거죠. 저는 이런 경영 방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나 중국의 관계주의와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고려인 사무실들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어디를 가든 태극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벽에, 심지어 컴퓨터 바탕화면에까지 태극기가 있었어요. 정 알렉산드르의 사무실에 갔을 때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기획부 과장인 그의 책상 정면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국기보다도 크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 알렉산드르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동료들이 존경해줍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이 깃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걸 다들 알거든요. 그는 정말로 매일 아침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다짐을 하세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자 정 알렉산드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한국인의 후손이다. 부끄럽지 않게 살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다짐을 매일 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고려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세르게이 병원장은 진료실에 작은 태극기를 두고 있었고 이정표 건설회사 대표는 안전모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들에게 태극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나침반이었어요. 최한나라는 25살 대학생을 인터뷰했을 때 가장 놀랐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정신은 한국인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녀는 매일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묻자 최한나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이니까 똑같이 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2배는 노력해야죠. 그래야 조상들께 부끄럽지 않아요. 25살 젊은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들에게 국적은 땅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 태극기는 그들의 DNA를 깨우는 스위치 같은 존재다. 김세르게이 병원장을 만났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병원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효율적인 병원으로 유명했거든요. 환자 대기 시간이 30분 이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제가 묻자 김세르게이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받고 온 후 모든 걸 바꿨어요. 예약 시스템, 환자 관리, 의료진 교육까지 전부 한국 방식으로 했죠. 실제로 그 병원은 완전히 달랐어요. 환자들이 줄을 서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의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진료를 시작했어요. 마치 서울의 대형 병원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제가 물으니 김세르 게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환자들이 새벽부터 와서 4시간씩 기다렸어요. 의료진들도 지쳐있고 환자들은 짜증내고 정말 엉망이었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후 모든 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다른 병원 원장들이 찾아와서 노하우를 배우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한국처럼 하면 된다는 말이 카자흐스탄 의료계의 속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정표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회사가 지은 건물들은 품질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안전사고도 거의 없고 공사기간도 정확히 지켰어요. 다른 건설사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묻자 이정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요. 한국 장인 정신으로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죠. 그는 현장 작업자들에게도 한국식 안전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한국 방식이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원, 건설, 교육, 제조업까지. 고려인들이 심어놓은 한국 시스템이 이 나라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박미하일 교수 부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고려인 가정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 한국 전통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끼리는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왜 한국말을 계속 사용하세요? 제가 묻자 부인 김나탈리아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언어는 정신이에요. 한국말을 잃으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는 거죠. 그들의 아들은 카자흐 국립대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키우셨어요? 제가 묻자 박미하일 교수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시베리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교육 때문이거든요. 몸은 어디에 있든 머리만큼은 한국인이어야 해요. 그의 말에서 깊은 철학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고려인 가정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남달랐어요. 아이가 하나면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몰아줬고 아이가 여럿이면 각자의 재능에 맞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사교육비만 월급의 40%를 쓰는 집도 있었어요. 김빅토르의 아버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일한다.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성공해야 해. 그는 김빅토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실패하면 고려인 전체가 욕먹는다고 가르쳤다고 해요. 최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고려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죠. 25살 나이에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남긴 유언도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남아야 한다. 이 말이 고려인 가정마다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생존이 아니라 존경받는 생존을 추구하는 거였죠. 누르탄 사파로프 교수를 만났을 때 저는 고려인들의 진짜 역사를 알게 됐어요. 그는 30년간 고려인을 연구한 카자흐스탄 최고의 전문가였거든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37년 10월 스탈린이 내린 강제이주 명령으로 17만 명의 고려인이 화물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왔어요. 3주간의 여행에서 30%가 죽었어요. 누르탄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0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나 봐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학교부터 지었거든요. 집도 없이 천막에서 살면서 말이에요. 교육이 최우선이었던 거죠. 생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고려인들의 계문화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개는 한국의 전통적인 상호부조 조직이었는데 고려인들이 이걸 중앙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우면 모두가 도왔어요.
장례식, 결혼식, 사업 실패, 병원비까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땅에서 함께 버텼던 거죠. 1950년대부터는 달랐어요. 고려인들이 소비에트 체제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공산당 간부, 대학 교수, 의사, 엔지니어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2배는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르탄 교수는 이게 고려인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카자흐스탄 독립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비에트 시절 쌓은 실력이 독립 후 폭발한 거죠.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고려인들의 체계적 사고와 근면성이 빛을 발했어요. 그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른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학교를 지었고 살아남았고 이제는 존경받고 있어요. 누르탄 교수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줬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료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얘기를 해줬어요. 고려인들이 없으면 이 나라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의 체계성과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마다 고려인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경제개발, 교육개혁, 의료 시스템 현대화, IT 인프라 구축까지. 우리가 고려인들을 VIP로 대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진짜 VIP니까요. 저는 6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다큐멘터리 발표회를 열었어요. 알마티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현지인들, 외국인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땅에서 진짜 한국을 보았습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기 정신을,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보았어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고려인들은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0년 전 강제이주의 아픔을 오늘날 존경으로 바꾼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에요. 발표장이 조용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미하일 교수가 저에게 작은 태극기를 선물해줬어요. 선생님도 이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조국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0.2%의 작은 숫자가 58%의 영향력을 만들어낸 진짜 이유. 그들이 심은 건 깃발이 아니라 정신이었고 그 정신이 세대를 이어 이 나라의 심장이 된 거였어요.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인들이 증명한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었어요.